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환대를 받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민법 총칙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문특강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인문특강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인문특강이야 뭐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인문특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특강이 정말 중요하고 저는 그 인문특강의 3시간을 아주 주옥같이 쓰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인문특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 형성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과연 포커스를 둘 것인가, 왜 민법이 어려운가,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꼭 다루게 되거든요.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이유부터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서부터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민법의 생각을, 자, 민법이 아니죠. 사실은 법 과목에 대한 모든 마인드를 갖춰나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포맷시켜서 백지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 과목을 여러분들이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프린트물은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고요.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제 모든 교재는 전자책으로 지금 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프린트물 중에 하나가 전자책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이 전자책 사용 설명서는 뭐 교보, 노팅, 스콘, 알라딘, 예스 24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 주시면은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러면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이유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민법인데요.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 독일하고 일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게 되면 자, 민법하고 생활에서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인데 제가 이걸 왜 한 페이지에 다 안 썼냐면 전자칠판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가시죠. 자, 민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민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민법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겁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겁니까?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품입니다. 자, 그럼 수입품인데, 자, 어디서부터 수입을 했죠? 일본. 일제시대에 수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민법과 우리나라의 민법이 다를 것 같습니까? 같을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도 점령했지만, 중국도 점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간도 지역을. 거기에 민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민법하고 우리나라 민법이 거의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행정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중국에서 오신 교포 중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면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인데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민법 전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이해가 되시냐 하니까 제가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 이해가 안 되던 문구가 여기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도 중국인데 사법시험인데 여러분 거의 공산주의 국가라서 변호사의 그 역량이 거의 크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럼 1년에 합격생이 몇 명이냐니까 1만 몇천 명이 합격생이라고. 이게 중국의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민법하고 우리나라 민법이 같더라.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민법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예를 들어 수입품입니까? 수입품입니다. 독일에서 수입을 했어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손을 잡고 자,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짝짝꿍 맞아가지고 자, 여기도 제국주의, 여기도 제국주의, 우리 좋아! 하면서 독일의 민법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의 민법하고 독일의 민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식 법률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거기서 나온 거고 자, 유럽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미법이 있습니다. 영미법은 로스쿨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토대가 달라요. 예, 그래서
자, 일본하고 독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잘하고 싶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무슨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독일식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깨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은 뭐냐? 여러분, 공동주의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공동주의죠. 자, 그 다음에 외국식 사고방식, 즉 유럽식 사고방식은 뭡니까?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빠하고 엄마는 남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식과의 관계도 가족입니까? 남입니까? 가족이죠. 아닙니다. 남입니다. 생판 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의 아내가 우리 엄마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아빠도 돈을 법니다. 그럼 소득세를 한 번만 냅니까? 각각 냅니까? 남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국민연금을 내가 내는데 엄마도 돈을 벌어서 거기서 국민연금을 내고 아빠도 돈을 벌어서 국민연금을 내는데 갑자기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하나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따로따로 내는데 하나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내는 거죠? 남이니까. 그러면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받아야 되죠. 근데 같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혼하세요. 그래서 이혼서류를 작성하고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는 거죠. 물론 같이 살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가 남이가 하는 생각은 공동주의. 부부가 남이가 맞아 하면은 무슨 주의?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도 같이 공동주의로 남이가라고 가야 되겠습니까? 남이 다라고 가야 되겠습니까? 남이 다인 거죠. 자식이 번 돈은 번 자신이 소득세를 내고 부모가 번 돈은 부모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다 남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부모님한테 뭘 잘못 배웠냐면 자, 아버지가 핸드폰을 저한테 사줬어요. 자, 그럼 이거는 아버지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야, 그거 내가 사준 거 내놔.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즉 아버지가 나한테 핸드폰을 줬다. 그러면 그건 내 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도 뭐다? 철저하게 남이다. 내가 미성년인 자식이지만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서도 항상 뭐다? 남인 거예요. 항상 남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남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자, 우리 오늘 우리가 봤던 교재 14페이지를 잠깐 봐보세요. 자,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의 신용카드를 B가 과자를 사 먹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하고 B가 있는데 B가 A의 신용카드를 가서 과자를 사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처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죠. 내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는 데 썼답니다. 그럼 처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A를 보세요. A와 B가 남인 경우, 자, 남 동그라미를 치시고 남인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B의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A와 B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그 밑에 B가 나와 있죠. A가 B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러면 얘가 남자친구니까 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처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허락을 안 했는데 그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남이라니까요. 왜 이게 자꾸 이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이 나오십니까? 그럼 안 됩니다. 자,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밑에 보니까 자, B의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죠. 남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C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막 흔들리죠. 자, A와 B에서 이제 A가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해서 남편입니다. 자, 남편의 신용카드를 B, 아내가 가서 과자를 사 먹는 데 씁니다. 그럼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을 방법이 민법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의 예외 규정은 뭐냐면 자, 보세요. 부부간에는 일상적인 가사활동, 일상의 과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규정 때문에 남인데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규정 때문에 대신한다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가사입니다. 자, 일상적인 가사활동. 먹고 자는데 여보 나 과자가 먹고 싶어. 자, 일상적인 가사활동이죠. 자, 그때는 남편을 대신해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권리가 민법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처벌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것 때문에 B는 A의 신용카드로 과자를 사 먹을 권한이 있는데,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의 신용카드를 아내인 B가 도박하는데 신용카드를 쓴 겁니다. 자, 도박 자금으로 야 돈 내. 그러니까 남편이 신용카드를 푹 긁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도박 자금은 분명히 남편도 아내도 남인데 일상적인 가사활동입니까? 일상적인 가사활동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럴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A의 신용카드를 B가 도박 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자, 동그라미 D를 보시면 B의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대리권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상가사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B는 A의 신용카드로 도박자금을 변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여세.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성년이 안 된 자죠.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 100만 원을 용돈으로 줍니다. 생활비를 써라. 요거 증여세를 물까요 안 물까요? 여러분 남 사이에 무언가를 공짜로 주면 증여세를 물까요 안 물까요? 물어야 합니다. 남이니까. 그런데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성년인 자를 부양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100만 원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증여세를 안 묻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가 됐습니다. 어른이 됐으면 부양 의무가 없걸랑요. 그러면 100만 원 주면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상속을 뭐 줄 때 미리 땡겨서 5천만 원까지 된다. 뭐 이런 예외가 있지만 그걸 머릿속에서 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이번엔 남편이 아내한테 집 좀 사 하면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여할 수 있죠. 나 대신에 좀 사라 하고 돈을 줄 수 있죠. 증여죠. 그럼 그때 세금을 물려야 됩니까? 안 물려야 됩니까? 남한테 주는 거죠. 그럼 물린다 안 물린다?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를 보세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즉 생활비를 1년에 얼마씩을 계산한 거죠? 6천만 원인 거죠. 여보 생활비를 써 하고 6천만 원 딱 주잖아요. 1년 생활비를 얼마 줬다고요? 6천만 원. 이거는 일상가사의 범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증여세를 문다 안 문다? 안 물어요. 그럼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일상가사를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생각의 근원은 바로 뭐에 근거를 한다? 개인주의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남이고 자식 사이도 남인데 내가 돈을 주면 증여세를 물어야지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미성년 자식은 부양 의무가 있고 아내일 경우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니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의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부부 사이에 뭘 세금을 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닌데? 그런데 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억의 의미가 일상적인 가사활동으로 1년당 생활비 얼마까지 6천만 원까지는 아내 통장으로 넣어줘도 이건 세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를 보시죠. 부부 사이는 남이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이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세법은 이러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10년 기준으로 6억 원, 1년에 6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을 벗어난다고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가 끝나셨는데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냐? 자, 우리는 자,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자식과 부부 사이도 부모 사이도 다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없애야 될 생각 중에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공동주의를 없애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없애자. 요걸 없애자는 거죠. 개인주의로 우리가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논리적이냐 안 그러면 감정적이냐 이걸 나누셔야 됩니다. 자, 논리적이냐 감정적이냐.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게 아니라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감정적이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감정적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뽕 그러면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예,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자, 요 감정적인 부분을 논리적인 부분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예를 들게요. 거짓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거짓말이 뭐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짓말이 거짓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우리 교재 83페이지를 한번 봐보시죠. 그럼 여기 있는 교재는 용어 정리를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어에 대해서 못 찾는 게 있으면 찾아보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요거 만든 이후로 용어 정리에 대한 게시판 질문이 없어졌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자, 의사가 있어. 그리고 표시를 하지.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죠.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고. 자, 그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지라고 해서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의사가 생겼어. 그래서 학원에 와 계시는 거죠. 자, 의사표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동기는 바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동기. 자,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 목적이죠. 야, 이게 어떤 계기나 목적이 되냐면 어떤 분은 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행정사를 보니까 수입이 너무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행정사를 합격해야지 행정사 공부 시작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한 분은 자 행정사가 되셨는데 이제 결혼을 행정사 수험생일 때 만났던 남자랑 결혼해서 두 분이 이제 커플 1호가 됐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체능을 했는데 예체능으로 앞날이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자기가 또 좀 몸도 다치고 그래서 예체능으로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계기로 행정사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동기나 계기가 있는데 여기는 점점점을 쳤던 게 뭐냐면 동기는 알 수가 없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동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행정사 시험에 합격할 의사를 가지고 행정사 시험에 합격할 의사를 표시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제가 알 수 있더라. 예, 여기는 그래서 실선입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동기죠. 동기. 자, 요거는 잘 안 모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각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점점점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표시가 있는데 자, 그럼 거짓말을 독일식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독일식으로 분석을 하면 자, 거기 여러분 거기 우리 뒷페이지로 넘겨보세요. 6페이지 한번 가십니다. 자, 86페이지 가시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진의,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 자, 그럼 거짓말을 한번 해볼게요.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아, 사직하고 싶어. 자, 사직에 진짜 의사가 생겼어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자, 부장님이 와서 때려쳐라. 이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의사인 사직을 표시했어요. 사직이 아니라 뼈를 묻겠다고 했어요. 뼈를 묻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지금 한 말이 진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진짜 의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83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 자, 여러분, 거기 밑에 논점 정리가 있죠? 자, 왼쪽 편에 비진의 표시입니다. 우리 나중에 판서노트에서 다 나와요. 자, 거기 보시니까 여러분, 자, 나는 사직하고 싶은 의사인데 표시는 뼈를 묻겠다. 회사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습니까? 불일치했습니까? 불일치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모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알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분석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거짓말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걸 내가 알고 한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독일식의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제 아내가 묻겠죠. 내가 예뻐? 어느 모 연예인이 예뻐? 자, 제 의사는 연예인. 하지만 표시는 뭘래요? 자기. 자,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한다, 알고 한다? 알고 한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 거짓말. 자, 거짓말을 여러분 법률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짜 의사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앞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감으로 맞춰서는 안 되고 요러한 근거로 요렇게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보고요. 자,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분석적이냐 척척이냐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사고방식 중에서 자, 이게 굉장히 부족한데 분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야,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너랑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척하면 척이지 알아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척척 안 됩니다. 척척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왜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자, 시급이 지금 현재 9,630원이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자, 그럼 국가에서 정해놨는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시급을 편의점 주인이 11,000원을 주겠대요. 여러분 그거는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죠? 아니 왜 9,630원인데 더 주겠대요. 11,000원 주겠대요. 그러면 그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에요? 제대로 된 계약이요? 제대로 된 계약이죠. 근데 시급을 8,000원밖에 못 주겠대요. 자, 그럼 그런 계약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분석을 해보세요. 왜?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아니 척하면 척 아니야? 야, 당연히 적게 주니까 안 되고 이건 많이 줘도 괜찮은 거지. 척하면 척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분석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그 분석을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30페이지를 짠 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자, 오늘 프린트물 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4페이지를 같이 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까지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자, 그 전에 요거를 먼저 보시죠. 자, 우리가 법률 관계라는 게 하나 있고 호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호의, 좋을 호, 뜻의, 좋은 뜻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법률 관계하고 호의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법률 관계고 법적 책임을 못 물으면 뭐에 불과하다? 호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자,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 반갑다! 막 이렇게 반갑다! 막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야, 어디가? 나 집에 가. 그러니까, 어디 쪽인데? 나 저쪽! 야, 내가 태워줄게! 여기서 기다려! 내 차가 줄 테니까 태워줄게! 기다려! 하고, 기다렸는데 친구가 안 와요. 쉐 혼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럼 무슨 관계? 호의 관계. 옆집 아줌마가 외출할 때 강아지를 나한테 맡겨. 내 돌봐줄게. 그래서 이제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저희 외출하는데 강아지 좀 맡아주세요니까 우리도 외출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관계? 호의 관계. 자, 그런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무슨 관계? 법률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강의 계획을 짜놓고 계약을 했는데 제가 강의 못하겠어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자, 그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호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를 우리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법률 관계. 법적인 책임을 못 묻는 관계는 무슨 관계?
호의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험은 법률관계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법률관계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법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는 두 가지 패턴으로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 첫 번째는 법률 행위로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뭐가 완성이 된다? 법률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학원에 오셔서 수강증을 끊으셨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예, 그럼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계약을 큰 테두리에서 뭐라고 그런다? 법률 행위라고 부르십니다.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다. 자, 그럼 결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의사표시도 된 거예요? 의사표시도 됐죠? 그럼 결혼도 뭐에 들어간다? 법률 행위로. 자, 이제 법률 관계가 된 거죠. 자, 아내가 있는데 생활비를 안 줘서 굶겼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는 거죠.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동거 의무가 있는데 딴 데 가서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법적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지는 거죠.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따로 자는데 에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거 법률관계 법적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자, 그러면 법률의 규정을 할게요. 자, 법률의 규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와서 저를 쾅 치었습니다. 하고 쓰러졌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치료비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죠. 법률관계죠. 근데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죠. 그러면 그때는 뭐에 근거해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저한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이, 난 널 좀 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치고 싶다. 3주 정도만 나오게 살짝 쳐라.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무슨 관계에 간다? 법률관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법률의 규정에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쓰러졌어요. 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죠. 돈 내놔. 돈 내놔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술 한잔 사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요?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면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를 해줘라?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규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자, 근거 규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는 위협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손해가 생기면 자, 뭘 해줘라?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서 제가 두 문자를 갈게요. 고, 위, 손. 자, 여러분 가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의손. 자, 그러면 우리 갑시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의로 나를 칠 수도 있지만 실수로 나를 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다치게 했으니까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이죠. 그리고 내가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죠. 자, 그러면 나는 뭘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내놔라?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보니까 손해배상은 원칙이 무슨 배상이다? 금전배상이다. 그래서 금전배상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요건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거기에 따른 법률 규정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 그러면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겠죠.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의손. 자, 하나 외우셨습니다. 가위손이 아니라 고의손. 자,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 자, 남편이 바람을 폈다. 고의로 피든 실수로 피든. 자, 일단 고의 과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위법하냐? 여기 부분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적법인데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적법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행위다? 위법한 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적법한 행위는 아니죠. 동거 의무가 있거든요. 부정행위를 못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적법이 아닙니다. 적법이 아니면 다 뭐다? 위법. 그러니까 적법이 아니야. 그게 말이 되니? 그 적법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뭐라고요? 위법. 자,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자, 아내가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생활비를 매일 꼬박꼬박 잘 갖다 주는데 아닌 거죠. 정신적인 손해도 손해도 아니다? 손해가 정신적 충격을 확 크게 입었죠. 자, 그럼 손해도 아니다? 손해다. 그러면 고위 손해 근거에서 남편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법행위 손해인데 지금 아내가 입은 건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정신적인 손실입니까? 정신적인 손실은 뭐를 주면 보상이 된다? 돈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돈.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자료가 딴 게 아니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정신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내는 뭘 달라고 한다? 돈. 왜? 민법에서 뭘 달라고 했으니까? 금전배상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위에 또 이제 법률행위로 갈게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의사표시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한 마디도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자,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죠? 예, 의사표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버스를 탈 때 의사표시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냐면, 자, 내가 쫙 타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술이 들어갑니다. 다음 차 타세요. 자, 내가 타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눈에 안 보이고 내 입으로 말을 안 할 뿐 의사표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죠. 그쵸?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런 거죠.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할 때에도, 자, 증여를 할 때에도, 자, 의사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하죠. 자, 이건 돈이다. 야, 아들아, 이리 와. 돈 줄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돈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자, 그러면 자식은 그걸 받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자, 서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자, 그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할 때에는, 자, 그때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효.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효. 그러면 유효하고 무효는 어디서 쓰는 단어입니까? 법률행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혼인은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법률행위죠? 유효인 혼인이 될 수도 있고 무효인 혼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서만 유효하고 무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률의 규정에서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인문특강이. 근데 인문특강을 다른 그 학원에서 다른 과목들은 그냥 뭐 OT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귀한 시간을 나중에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강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귀한 시간을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유효라는 건 의사표시대로 뭐가 생겼다?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고, 무효라는 건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교재 볼게요. 자, 30페이지 보십니다. 자, 법률행위야 법률 규정이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한 개 또는 수개의 밑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위. 야, 너 행위가 왜 그따구야? 의사표시가 왜 그따구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 규정 보세요. B번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정. 여러분, 자, 법정이 나오면 무슨 줄임말이라고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죠? 자, 그럼 이 법정이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84페이지 가보십니다. 우리 교재.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의사표시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률의 규정을 그냥 우리가 제대로 기억만 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법률의 규정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제가 갑자기 탁 가서 찰싹 뺨을 때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저분은 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의. 그 다음에 뭡니까? 위법.
그 다음에 손해까지.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법률의 규정을 외우시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항상 결과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하고요. 자, 그럼 이제 법률 행위로 들어갈 건데 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저랑 같이 자, 우리 프린트물 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물 5페이지입니다. 자, 프린트물 5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여기 나 있는 법률행위인데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의사와 표시가 있는데 점점점점 동기는 계기나 목적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동기를 하는지. 자, 그러면 동기부여 영상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욕이 안 생겨요. 힘들어서 공부를 때려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뭐를 부여해 주는 거죠? 네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따위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뭐를 자꾸 올려준다? 동기를 올려준다. 이게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민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가 더 좋아야, 동기가 확실해야 뭐가 더 강력해진다고요? 의사표시가 더 강렬해진다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봤는데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해. 막 이런 정말 치욕스러움을 겪었다. 그랬는데 행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더 강력하다 안 하다? 강력하다는 거죠. 그 작년에 수석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학원을 끌고 와서 아내 카드로 결제를 해줬답니다. 떨어지면 진짜 쪽이 엄청난 쪽이다. 뭐 그래서 힘듦을 이겨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뭐가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보시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럼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법률행위라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라는 말과 부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위자는 행위할 때의 위자입니다. 행위를 한다. 그런데 작, 지을 짝입니다. 지어서 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지어서 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지어서 한다는 얘기죠. 말을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작위라고 부릅니다. 말을 하는 거. 자, 말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작위. 그럼 저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을 만나자마자 지금 40분째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계속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문으로 또 내려오시죠. 자, 부작입니다. 행위를 하는데 지어서 하지 않습니다. 자,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을 안 한다. 침묵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부작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부작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작이를 보십니다. 자, 부작이는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걸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부작위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닌데 자, 제가 한번 의사표시를 해볼게요. 아, 칼을 탁 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자, 그래서 여기 길 가는 사람을 푹 찔렀어요. 자, 그러면 작입니까? 부작입니까? 작이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개불쌍하다. 이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착각 찍고 다시 놓고 돌아갑니다. 그럼 작입니까? 부작입니까? 그럼 제가 이 사람을 죽일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작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이게 어디 이게 사진을 찍었다는 게 이게 살인 의사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불쌍하네. 그 사진 딱 찍어놓고 자 이러고 이제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자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럼 자기다 부작이다. 부작이다. 그럼 저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살인 의사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을 칼로 푹 찌르면 살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칼로 사람을 푹 찔러 죽였으면 살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죠. 한번 죽여봐야지 이게 느낌이 확 온다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다음 갈게요. 자,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를 내가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갔는데 이건 살인죄로 처벌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걔가 내 딸입니다. 그럼 난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자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겁니다.
부양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뭐할 의무가 있다고요? 구조 의무가 있는데 구조 의무를 의사표시를 안 하면 뭐가 돼버린다? 의사표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의사표시가 아닌데 구조 의무 있는 사람이 구조의 의사표시를 안 보이면 뭐가 돼버린다? 의사표시처럼 돼서 뭐가 돼버린다? 살인죄가 돼버립니다. 아셨어요?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문특강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 강의부터 들어야지. 기본 강의 들어오시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인문특강 꼭 듣고 오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행위를 안 하는 건 의사표시가 아니죠. 근데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왜? 내 자식이고 내 딸이니까 구조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죽이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그냥 돌아선 거죠. 굶겨 죽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사표시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살인의 의사표시가 돼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자, 내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분양하는 사람은 아파트 안에 빈 공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분양받는 사람한테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처럼 된다, 안 된다? 돼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돼버려요. 사기의 의사표시가 돼버립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언제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없다고 그랬니? 있다고도 안 하고 없다고도 안 하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지만 무슨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 안 해도 뭐가 된다?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수술할 때 고지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내가 죽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게 살인의 의사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떨리는데 수술하는데 죽을 수도 있고요.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무 때문에? 고지 의무 때문에.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의 포인트는 무슨 의무가 있을 때? 고지 의무가 있을 때 의사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의사표시 여부를 따지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고지 의무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의사표시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기 부분을 좀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로 말을 할 때에는 제한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의사표시 행위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제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알바 자리를 하나 가지러 갔습니다. 얻으려고. 자, 커피숍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보더니만 내일서부터 일 나오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알바로서 내가 고용이 됐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명확하죠. 그래서 발글명자에다가 볼시자. 내일서부터 일하러 나오세요. 자, 고용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밝게 보이죠. 자, 그러면 명시라는 건 바로 밝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자, 그럼 묵시는 어두울 묵자에다가 볼시자입니다. 밝게 보인다, 어두게 보인다? 어두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어두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빨리 들어와서 설거지부터 해요. 여러분, 고용계약이 체결됐다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죠. 근데 설거지부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자, 약간 어둡죠. 어두운데 고용됐구나라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그걸 묵시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묵시. 그러면 묵시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작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말이라면 요거는 뭐로 기억하시면 된다? 행동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동. 자, 그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탁 갖다 놓는 것은 명시겠어요, 묵시겠어요? 묵시죠. 행동이니까. 됐죠? 그런데 담배를 딱 가리키면서 레종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거 뭡니까? 명시. 이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명시로 할 수도 있고 뭐도 가능하다? 묵시도 가능하다. 이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장님하고 된 거예요. 사장님이 내일 그럼 일하러 와 하면서 내일부터 근로하자.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안 써도 계약은 체결된 겁니까? 안 써도 계약은 체결된 거죠. 그래서 구두로도 계약이 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서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써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모두 가능하다? 구두로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면으로 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일하러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언제? 얘기하는 거죠. 증명이 여러분 쉽다 어렵다? 어려워서 옛날에는 뭐를 작성해라? 서면을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가 얘기합니다. 핸드폰 녹음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증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예, 그래서 구두로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노무사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 미성년자가 커피숍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구두는 계약이 아닌가요? 서면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없대요. 자, 그러면 뭐가 다 가능하다? 구두하고 서면이 다 가능합니다. 행정기관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없으면 모두 가능하다. 구두로도 가능한 거죠. 대신에 증명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녹음하세요. 녹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만 해야 계약이다? 아닌 거죠. 내일서부터 일해라? 그럼 이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죠. 근데 내일 갔어요. 커피숍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계약서는 안 쓰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써야지. 내가 오늘 서류를 안 가져왔다. 내일 하자. 그럼 내일 또 와서 사장님 오늘은요? 또 안 가져왔다. 내일 하자. 그래서 근로계약은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할 때 재판상으로만 할 수도 있고 재판 외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주세요. 그러니까 월급 주세요라고 의사표시를 했죠. 재판을 거쳤습니까? 재판 외 행위로 월급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재판 외로 달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안 줘. 그러면 판사님 월급을 안 줘요 라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재판상 재판에 모두 행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사전에 꼭 해야 됩니까? 사후도 가능합니까?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커피숍이 바빠서 자, 의사표시를 할 때 사전, 사후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장님이 의사표시를 하면서 자, 사전에 미리 합니다. 내일서부터 근로하자. 그럼 의사표시를 내일부터 하는데 하루 앞당겨서 한 거죠. 사전에 의사표시를 한 거죠. 사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을. 근데 제가 딱 커피숍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저쪽에 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부터 먼저 도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 너 내일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아까 전부터 근로계약서 해줄게. 그거 알바비 줄게. 라고 했으면 그때 무슨 계약이 된 겁니까? 사후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합니다.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민법의 규정은 원칙 규정이겠습니까? 예외 규정이겠습니까? 민법에 있는 규정은 예입니다. 원칙 규정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규 수업이 7시부터 10시입니다. 그러면 7시부터 10시라는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7시 수업할 때 문자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7시 20분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겠죠. 자, 그러면 민법은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의사표시할 땐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꼭 이것만큼은 꼭 서면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재판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죠. 그럼 문자로 보내겠습니까? 법전에 기재하겠습니까? 법전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읽을 때에는 이게 원칙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 예외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독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잖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전을 먼저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뭐를 깔고? 기본을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전을 읽으면 나아요. 그러면 민법은 선생님 기본 법이 민법이고 민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외 중에 뭐에 해당한다? 기본입니다. 예외 중에 예외가 아니라 예외 중에 뭐에 해당한다?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에서 더 예외를 만들어낼 때 만들어 나온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민법에 임대차가 있거든요. 이건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인데 거기에 또 다른 예외를 만들 때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돼 라고 했으면 그건 서면으로 쓰는 게 맞고, 서면으로 쓴다는 말이 전혀 없다면 항상 뭘로 돌아간다? 원칙으로 돌아와서 구두, 서면 다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가 법을 민법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행정사가 되시게 되면 수없이 많은 법을 보시게 돼요. 그리고 공무원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답답해요. 법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법을 제대로 읽어서 해석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이런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직접 해야 됩니까? 대신할 수도 있습니까? 대신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대리라는 말이 뭐냐면 의사표시를 나 대신해 주는 사람, 법률행위를 나 대신해 주는 사람,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런다? 대리입니다. 회사에 있는 김대리 아닙니다. 대리운전의 대리 아닙니다. 자, 이건 나 대신에 의사표시를 뭐 해주는 사람?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 대신에 의사표시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래서 뭐가 됩니까? 대리인입니다. 세무사는 내가 직접 세무신고를 해도 되지만 국세청이 나 대신에 세무신고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걔도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내가 구청에다가 허가를 직접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행정사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행정사도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의사표시를 뭐 해주는 사람? 대신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활동에 대리권이 있답니다. 일상적인 가사활동은 부부가 서로 의사표시를 뭐 해줄 수도 있다?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남편의 신용카드에다가, 자, 남편의 신용카드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사인하세요. 그럼 누가 사인해야 돼요? 남편의 신용카드니까 누가 사인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일상적인 가사활동, 이마트에서 물건을 샀다. 일상적인 가사활동이죠. 그럼 아내가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보 자기가 써.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대리라는 건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 그럼 혹시 구청 같은 데 가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란에 뭘 쓰게 돼 있죠? 의사표시를 뭐 해주는 사람? 대신해 주는 사람. 예금 통장도 내가 직접 가서 만들면 되죠? 근데 의사표시를 또 뭐 해주는 사람? 대리해 주는 사람이 가서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느 란에 또 써야 되겠습니까? 대리인란에 써야 되죠? 서류가 더 복잡하게 필요하긴 하죠. 얘가 내 대리인이 맞다. 내 의사표시를 대신하라고 위임을 했다. 그래서 뭘 떼준다? 위임장을 써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나중에 다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는 직접도 가능하고 대신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또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 계속 우리 의사표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우리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효. 자, 결혼의 의사표시로 부부가 되었다. 그럼 그 결혼은 뭐가 됐다? 유효. 자, 됐죠? 자,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무효야. 자, 서로의 계약에, 결혼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안 생긴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빼고 여기 효력 부분을 잠깐 갈게요. 자, 효력입니다.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나있는 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여기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겠느냐. 제가 사직서를 썼어요. 자, 뭘 썼다고요? 사직서를 썼어요. 품에 가지고 다녀요. 사직의 효과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해운대에서 술 마시다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사직서를 품에만 안고 다니면 되냐? 남자라면 하면 질러야지. 우체통에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못 넣을 줄 알고 넣었어요. 자, 사직의 효과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자,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생길까요? 부자님 책상 앞에 그 사직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KTX를 타고 그 다음날 큰일 났다. KTX를 타고 회사 앞에 서서 우체부한테 그걸 가로챕니다. 그럼 사직의 효과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우체부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에서. 갖다 놨나 보다 하고 부장님 책상 앞에 가니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장님이 없는 것 같아서 살 이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장님 손때 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원칙은 기억하세요. 의사표시 효력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입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달의 의미가 뭡니까? 도착입니다. 택배는 사실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죠. 언제 택배 도착의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이 딱 하는 순간 도달시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해운대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보냈다.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도착하면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달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직접 수령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수령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택배 받아보셨죠? 내가 안 받고 집 앞에 놓여 있어도 뭐다고요? 도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내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까? 몰라도 상관없죠. 제 아내랑 같이 항상 아침마다 무슨 택배일까? 모르는 거죠. 자, 그래도 도착이다 아니다. 도달입니다. 그러면 자, 부장님 책상 앞에 놓은 사직서는 그걸 부장님이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개봉해서 내용을 안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자, 되셨어요? 그러면 도달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자, 여기 어떤 법을 하나 봤습니다. 자, 여기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도달이 아니라 내용을 아는 요지. 요지가 알 지자에 필요할 요자. 핵심적인 요약을 안다. 이걸 요지라고 부르거든요. 안다. 수리는 그거를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을 떠나서 뭐까지 했다? 수리.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주민등록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라는 규정이 있어요. 언제 생긴다? 수리. 예외 규정이니까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도달시가 아니라 요지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수리시. 그 다음에 우리 계약법에서 2차 계약법에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발송시. 근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항상 뭐로 가시면 된다고요? 도달시. 자, 그럼 도달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실 거니까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원칙적 도달시입니다. 자, 도달인데, 자, 도달되기 전에 부장님 책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의사표시를 중간에 가로채서 사직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거고, 부장님 책상에 도달한 후라면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장님이 사직서? 그래? 달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 상대방인 부장님이 동의를 해주면, 자, 모두 가능하다? 철회도 가능합니다. 철회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번만 봐줄 테니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죠? 자, 낱장불입이 뭡니까? 낱장불입. 자, 의사표시가 뭐 했다? 도달했다.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해주면 한번 봐줄 테니까 그럼 다시 주워 담아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자, 바둑에서는 일수불대. 자, 바둑을 떡 놓고 손을 딱 대면 의사표시가 뭐 되는 거죠? 도달인 거죠. 자,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하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거를 분석적으로 보면 도달주의구나. 이거 처리를 못하겠네.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처리 가능한데, 그럼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한 명한테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다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응용입니다. 이게. 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자,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고 교재 정리하신 다음에 잠깐 쉴게요. 자, 84페이지 보십니다. 자, 논점 정리죠. 자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입니다. 자, 의 보시죠. 자기란 법률 행위를 짓는다. 법률 행위의 위, 짓는다가 지을 작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뜻이다.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B번 가시죠. 자, 의사표시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가시게 되면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두거나 판례를 통해서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는 예외가 아닌 의사표시라면 원칙에 입각해서 표시하는 방법상으로는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의사표시 4원칙. 자, 동그라미 뒤에 밑줄 그으세요. 명시적, 묵시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서면 구두, F번에 재판상 재판에, G번에 사전사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앞으로 제가 의사표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사전사후,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 보시죠. 자, A번입니다. 부작위란 자기를 하지 않는다. 즉 밑줄 그으세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침묵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B의 원칙이죠. 침묵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번을 가시죠. 고지 의무, 설명 의무 있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지 의무, 설명 의무 있는 아파트 분양자가 쓰레기 매립장이 옆에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에 수분양자를 속인 사기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집을 하나 팔아보겠습니다. 제 집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답니다. 자, 근데 제가 알려주지 않고 팔았어요. 자, 그럼 저는 사기의 의사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아파트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양 고지 의무가 없거든요. 그럼 난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알아보고 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아파트는 대규모 공사고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사기가 됩니다. 자, 되셨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고지 의무가 언제 있는지를 찾으시는 게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논점 정리 갈게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한 경우는 살인죄다. 자, 동그라미 D를 보시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안쓰러워서 방치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부작위였으니까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를 가시죠. 예외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고 이를 안쓰러워하면서 방치한 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을 구조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 부작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89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89페이지 가십니다. 여기 해당되는 쪽을 쓰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자, A번의 원칙 보시죠.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밑줄 그으세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시게 되면 민법의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 발신한 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우리 주관식에서 쓰실 거고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철회나 변경입니다. 자, C. 의사표시 효력 발생 전입니다. 자, 전 동그라미 치시죠. 효력 발생 전, 언제 전, 도달 전. 효력 발생 전, 무슨 전, 도달 전. 자, 그때에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철회할 수도 있고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도 있겠죠. 변경도 가능하다. 자, 동그라미 D 의사표시 효력 발생 후. 자,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보시면 충분하시겠고 나중에 기본 강의 때에는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